오랜만에 찾은 고향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상황.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일본의 엘리트 회계사가 아무런 연고도 없던 한국에 이주해 사업을 시작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 시작이 단 한마디의 대화 때문이었다면요. 저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회계사로 일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숫자와 규칙 사이에서 살아오며 남들보다 조용하고 안정된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고향 마을 찻집에서 우연히 듣게 된 한마디의 대화가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사카모토 유이치라고 합니다. 올해로 44. 숫자와 법규, 보고서와 기한 사이를 오가는 누가 봐도 정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에 출근하고 정해진 포맷에 맞춰 문서를 검토하며 계절의 흐름보다 금융감독원의 공문에 더 민감한 살. 한마디로 규칙과 안전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는 보통의 일본 남자였지요.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가던 제 인생이 갑작스럽게 균열을 일으킨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그해, 저는 세상과 단절된 듯한 감각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원격 근무와 외부 회의 금지, 온라인 감사 등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안전이라는 명목 하에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기고 도시의 소음조차 낯설게 느껴지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단다. 이번에는 좀 심각하단다. 유이치. 그 말에 저는 망설일 새도 없이 어릴 적 자주 찾았던 후쿠오카 근교의 시골 마을 지쿠고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일정도 감염 우려도 직장 상사의 눈치도 그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자란 고향, 그리고 부모님이 아직도 살고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쩌면 제 내면의 어린 시절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지쿠고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엔 사람이 없었고 논밭은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고 하늘은 도심에선 보기 힘든 맑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며 저는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다녔던 마을 입구의 찻집을 찾았습니다. 나무의 시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도심과 끝없는 회계장부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맞는 고요함이 제 안에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번엔 지원금 신청도 너무 간편했어. 5분도 안 걸렸지 뭐야. 맞아. 디지털 행정 진짜 끝내줘. 일본에선 이 정도 서비스 꿈도 못 꾸잖아. 정적을 깨고 들려온 대화는 저를 순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목소리의 억양과 어휘 선택은 원어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들의 외모는 일본인처럼 보였고 앉아있는 자세며 사용하는 물건들도 익숙한 일본의 것이었지만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완벽하게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커피잔을 입술에 댄 채로 고개를 살짝 돌려 옆 테이블을 흘끗 보았습니다. 두 명의 여성.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둘 다 편안한 니트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카와사키 아야코. 그녀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B반, 한 줄도 벗어나지 않던 교복 치마처럼 조용하고 깔끔했던 아이. 항상 책을 들고 다녔고 쉬는 시간에도 말없이 창밖을 보던 마치 다른 세상에 속해 있는 듯한 친구였습니다. 졸업 후 한국으로 결혼 이민을 갔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후로는 연락도 소식도 없었기에 잊고 지냈던 이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너무 반가웠고 동시에 묘한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저 여자는 왜 한국어를 저토록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걸까? 왜 이 작은 시골 마을 찻집에서 일본인처럼 생긴 이들이 한국의 디지털 행정을 극찬하고 있는 걸까?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아야코 아니야? 지쿠고 고등학교 3학년 B반 사카모토야.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이치?
정말 오랜만이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엇인가가 무너지고 동시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야코는 이제 한서윤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귀화에 살고 있었고 그녀의 삶은 이미 한국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일본인 여성들도 모두 한국에 결혼 이민을 온 사람들이었고 지금은 각자의 이유로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모임이 있는데 한번 와볼래요? 유이치 씨 같은 분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인간적인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속의 나라가 아닌 실존하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한국. 그 전환이 제 인생의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반복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봐야 할까? 그녀들이 말한 게 정말 과장이 아닐까? 하지만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건 서윤 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유이치 씨 같은 분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한국은 분명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 전 그 말을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확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출장을 빙자하지도 않고 비즈니스 미팅도 없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마치 미래 도시에 도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시설, 줄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입국 심사, 자동화된 수화물 찾기 시스템 심지어 화장실의 청결도에 감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권 공항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고양시 일산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보이는 고층 아파트, 고속도로를 따라 정렬된 상업단지, 그리고 지하철 노선의 간편한 연계 시스템까지.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이 도시의 숨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윤 씨가 사는 아파트는 일산의 정발산역 근처에 위치한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입구부터 비밀번호 입력 방식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고 1층엔 작은 어린이 도서관과 카페,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선 일본어 책 코너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집안은 더 놀라웠습니다. 전통적인 일본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고토스나 다다미 방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전통적인 한국의 온돌 구조, 유리로 된 부엌 칸막이, 스마트홈 제어 시스템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냉난방, 조명, 보일러를 스마트폰 앱 하나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은 솔직히 말해 제 일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 5학년인 두 자녀는 처음 만난 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그 순간 저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일본어로 대화가 시작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이들은 오직 한국어로만 말했습니다. 집안 곳곳엔 한국어로 된 책, 한국 애니메이션 DVD, 학습 자료가 놓여 있었고 그 속에서 일본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일본어 안 배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 씨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처음엔 가르치려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한국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한국어만 쓰게 되더라고요. 친구들과 소통해야 하니까요. 지금은 제가 일본어로 말해도 아이들이 한국어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이들이 정체성을 선택한 거예요. 부모가 일본인이라서 무조건 일본인이어야 한다는 건 어쩌면 어른들의 고정관념일지도 몰라요. 그 말은 제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제가 평생 따라온 정체성이라는 틀은 어쩌면 시대에 뒤처진 사고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삶의 질을 좇아 스스로의 국적과 정체성까지 유연하게 구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 씨는 저를 고양시 커뮤니티 센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선 매달 열리는 일본인 여성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임이 단순한 친목 모임일 줄 알았지만 실제론 훨씬 깊고 실질적인 정보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총 20여 명이 모였고 그중 절반은 이미 한국에 귀화했거나 귀화를 준비 중인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업도 다양했어요. 어린이집 교사,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일본어 강사, 한국 기업의 계약직 사원 등 각자 자신만의 삶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여성의 말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모든 게 불편했어요. 언어도 문화도 시댁도.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변화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일본에선 그걸 잘 못 느꼈거든요. 또 다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아이들을 사회에 적응시키는 법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요. 일본처럼 눈치 보지 않고요. 그들의 말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사했습니다. 회계사로서 늘 숫자와 객관성만을 따졌던 제가 이제 삶의 질이라는 감성적인 척도를 배워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절대 한국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점도 차별적인 시선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긴 살아볼 만한 나라예요.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과 너무도 달랐던 한국의 일상은 마치 다른 행성에 착륙한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은 곧 매력으로, 설렘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만약 여기서 회계사로 살아간다면, 일본과 한국 사이의 세무와 이주를 연결하는 일을 한다면,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며 저의 오랜 틀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일본 분들이 일본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요. 늦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은 제 안에서 조용히 커다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행정 서비스의 간편함, 교육 시스템의 개방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활기찬 태도는 일본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낯선 문화 속에서는 크고 작은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사건은 서울 시내에 다녀오는 길 혼자 지하철을 타면서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저는 서윤 씨의 추천으로 서울 종로에 위치한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시대 느낌의 골목길,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특이한 상점들, 곳곳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상인의 목소리. 한참을 걷다 보니 다리가 뻐근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다 싶어 근처 지하철역에 들어섰고 일산행 열차를 타기 위해 환승구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었고 특히 한글과 영어가 병기되어 있어 외국인에게도 편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뜻밖의 장면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고 탑승 인원이 많아져 자리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자리에 앉았는데 곧이어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가 탑승했습니다. 제 옆엔 비어있던 노약자 보호석이 있었고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이 그 자리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죠.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그 여성의 시선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를 바라보며 주춤거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노약자 보호석은 아기를 안은 사람도 앉을 수 있는 자리겠지? 그런데 왜 안 앉지? 내가 외국인이라 경계하나? 오해는 곧 불편함으로 이어졌고 괜히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그 여성은 다른 승객이 양보해준 자리로 옮겨 앉았고 저는 앉아있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맞은편에 앉은 중년 여성이 저를 째려보는 듯한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그 시선엔 분명한 불만과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잣말이 섞인 듯한 말이 들렸습니다. 외국인도 예절은 좀 알아야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순간적으로 당황해 일어나 자리에서 벗어났지만 이미 시선은 집중된 상태였고 저는 혼자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후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리에 앉았던 것 하나로 이렇게까지 무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도 않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선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내가 한국 문화를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서윤 씨에게 돌아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약자 보호석은 기본적으로 임산부, 장애인, 노인, 아기를 동반한 부모를 위한 자리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 자리가 비어 있어도 잘 앉지 않아요. 혹시나 더 필요한 사람이 탈까봐요. 그런 자리에서 외국인이 앉아 있으면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예민하게 볼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몰랐던 문화였다고 하기엔 너무 기본적인 배려였던 거죠. 하지만 서윤 씨는 덧붙였습니다. 유이치 씨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아직 문화가 낯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일본에 처음 갔을 땐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슈퍼에서 무심코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사람들이 다 외면했을 때 그게 더 서운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일본의 문화라는 걸 알게 됐죠. 조용히 타인을 방해하지 않는 게 미덕인 나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저 역시 수십 년간 타인에게 패 끼치지 않기를 삶의 기본으로 삼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전 세계에 통용되는 건 아니었고 어떤 사회에선 오히려 방관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똑같은 열차를 타고 다시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이 많았고 자리는 부족했습니다. 이번엔 비어있는 보호석을 보더라도 앉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공동체의 의식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소소한 배려 하나하나가 이 나라의 시스템과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질감을 느끼는 순간마다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제 삶을 완전히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흐드러지게 퍼진 도시 위로 자동차와 사람들, 지하철과 버스, 모두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하지만 그 속에는 질서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 조용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 멈춰 있는 곳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곳. 여긴 그런 곳이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후쿠오카의 사무실엔 아직 저를 기다리는 회계장부들이 있었고 아버지의 병세는 안정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어딘가는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간 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사무실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업무에 바로 집중했겠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숫자 사이를 떠도는 공허함. 출근길에 무표정한 사람들. 커피잔을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어쩐지 유리병 너머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로. 아야코 아니 서윤 씨가 말했듯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후쿠오카 시내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한국어 초급반 수업이 열린다는 걸 알게 되었고 곧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한글 자음과 모음조차 헷갈렸지만 점차 간단한 회화가 가능해졌고 서윤 씨와 카카오톡으로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날씨 어때요? 점심은 뭐 드셨어요? 같은 소소한 대화를 통해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업에서 만난 또 다른 일본인 수강생 나가이 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한국에서의 유학 경험을 계기로 한국 문화에 빠져버린 사람이었고 지금은 한국 기업에 이직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진짜 많아요. 일본에서 답답함 느끼는 사람들이요. 기회는 한국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특히 청년층이 많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숫자로만 사람을 보던 시선을 거두고 사람들의 감정과 흐름을 읽기 시작한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변화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왔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작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후쿠오카의 회계사무소를 정리하고 서울 강서구의 국제세무 상담 전문 사무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사이의 세무, 이민, 사업 정착 관련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일. 일본 고객들의 문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저는 그 틈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왜 굳이 한국이냐? 너는 일본인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제 삶을 다시 설계하고 싶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용히 책 한 권을 건네셨습니다. 한일 관계사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속엔 수많은 갈등과 화해, 문화적 충돌의 역사가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책을 천천히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자리 잡은 제 사무실에서 매일 아침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이메일로 날아오는 문의들, 한국 내 이주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상담 요청,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본인을 위한 정착 가이드북 제작. 처음엔 서툴고 어려웠지만 점점 이 일이 내 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회계 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고 두 나라의 세법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객들과 진심 어린 소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지쿠고의 찻집에서 그 대화를 엿듣지 않았다면, 아야코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리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올바른 문을 열었다. 한국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가능성의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곳에서 제 두 번째 인생을 정직하고 꾸준하게 쌓아갈 것입니다. 더 많은 일본인들이 이 길을 망설임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제가 그 길을 먼저 밝혀주겠습니다.